미국의 중심 수도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는 최대의 항구 도시 내셔널 하버. 매년 겨울이 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빙판 수영 축제가 열리는 이곳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며 빙판 수영 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극복하는 즐거움의 대회도 잠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동시에 한 지점에 빙판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성이 두꺼운 빙판 아래에 갇혀버린 듯 어디가 출구인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구조대가 빙판을 억지로 깨려던 바로 그 순간 해녀복을 입은 한국인 아줌마 무리가 나타나더니 당장 비키라며 영어로 고함을 치고 마는데요. 과연 빙판 아래에 갇혀버린 미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거주하고 있는 32세 남성 파블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워싱턴에서도 매년 최대 규모의 빙판 축제와 얼음 축제가 열리는 내셔널 하버 지역에서 전문적인 빙판 수영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약 10여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내셔널 하버 지역의 빙판 축제는 기존 축제의 목적이었던 단순히 추위를 극복하자는 체력 증진의 목적을 벗어나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을 찾는 100m 이상의 빙판 수영 대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상황은 저와 같은 빙판 수영 강사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을 강의할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요. 20대가 되자마자 각종 미국의 철인 대회들에 참가하며 연속으로 우승하거나 추위를 견디는 대회들에서도 계속된 우승을 거듭해온 저는 빙판 수영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약 4년 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순간을 경험하고 또 생존하게 된 저는 아주 특별한 한국인 분들을 만나 그때의 인연으로 함께 최대 규모의 빙판 수영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죠. 특히 저와 함께 빙판 수영 강사로 일하시는 한국인 분들은 무려 50대가 넘은 중년의 한국인 아주머니 분들이라는 점이 저희 학원만의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한국인 아주머니들과 함께 빙판 수영 강사로 일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더욱 작은 체격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저 평범한 아이였는데요. 특히 급격히 키가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 때문인지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170cm 이상의 키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165cm에서 더는 자라지 않고 2차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충격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죠. 아무리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나 작은 키 때문인지 저는 점점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성격적 요인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어둡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작은 키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왕따를 당하던 저는 학교만 졸업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무의미한 생각만을 가지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로 2명의 한국인 친구들이 동시에 전학을 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들도 존재하지 않는 학교였기에 어느 날 갑자기 2명이나 나타나게 된 한국인 친구들은 저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관심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을 처음 본 순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키는 평균보다 작은 상태였지만 어째서인지 체격이나 몸의 근육들이 다른 친구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것은 물론 특히 수영을 정말 잘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영과 관련된 체육대회에서는 그 한국인 친구들이 전부 우승을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아무런 운동도 하지 못하고 체격도 작았던 저는 그 한국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영을 잘할 수 있는지 처음 대화를 하자마자 물어보았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은 학교가 마친 뒤 자신의 집에 놀러 가보지 않겠냐면서 의외의 제안을 역으로 해주더군요. 그저 작은 체격과 성격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해오던 저는 그 한국인 친구의 집들이 초대 제안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친구들을 따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거주하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의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집의 문을 열자마자 그 한국인 친구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 색깔의 이상한 고무 슈트를 입은 중년의 여성에게
엄마라고 소리치며 저를 소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수영복은 정말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인 친구에게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뜬금없이 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전문적인 해녀로 인생 전부를 살아왔다면서 저는 처음 듣는 해녀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 한국인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었지만 아주 잠깐의 휴식으로 가족 구성원 전부가 2년 정도 장기 체류를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곧바로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작은 수영장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아까 본 친구의 어머님께서 검은색의 두꺼운 수영복을 입으시고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단 한 번도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영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에게 당장 저 말도 안 되는 수영법을 배워야겠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제가 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 동여 아줌마에게 전문적인 수영법을 배운 첫날이 되게 되었죠. 학교에서의 왕따 생활과 작은 키, 그리고 왜소한 체격의 문제로 수영만이라도 잘하고 싶다는 저의 고민을 들으신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 동여 아줌마는 해녀의 수영법은 일반적인 수영선수들의 수영과는 전혀 다른 쓰임새라며 저보고 그냥 평범한 수영학원에 다니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어째서인지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해녀의 수영법이 너무나 배우고 싶었죠. 결국 저희 강한 고집에 동여 아줌마는 그날 이후 학교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저를 데리고 워싱턴 근처의 항구도시 바다에서 다양한 바다 수영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수영법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호흡조차 불가능했던 저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수영법의 상위 수준인 제주도 해녀의 특수한 수영법을 배워나갔고 특히 아무런 장비 없이 숨을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버티는 것은 제 주특기가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죠. 동여 아줌마에게 바다 수영을 배워나갈수록 이미 멈춰버린 키는 성장할 수 없었지만 체격은 점점 다부진 체격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더해 몸의 신체 밸런스와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여 아줌마의 한국인 아들인 기태 또한 그러한 변화하는 저의 모습에 뒤늦게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바다 수영 수업을 저와 함께 듣기 시작했고 결국 그러한 시간을 지나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저와 한국인 친구 기태만이 학교 수영대회에 1,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할 정도였죠. 어느 정도 바다 수영도 할 줄 알고 자신감도 붙은 저와 기태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모든 철인대회 중 수영 종목에는 전부 참가하기 시작했고 기태의 어머니 동여 아주머니에게 배운 해녀 수영의 호흡법으로 다른 대회 참가자들보다 훨씬 적게 호흡을 하며 빠르게 치고 나가는 수영법으로 대부분의 철인 수영대회에서도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동여 아줌마는 기태와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 수영대회를 할 때에는 항상 겸손과 주의가 있어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기태는 그저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은 채 눈앞에 있는 모든 철인대회의 수영 종목 경기들에서 입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대의 초반 시절부터 20대 후반까지 저와 기태는 워싱턴 지역의 철인대회 수영 종목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라는 소문이 체육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저와 기태는 그러한 대회 경력들을 통해 전문적인 수영 교실을 오픈할 최종 목표를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 될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년 겨울 열리는 바다 수영대회에 참가한 기태가 근처에서 요트를 운전 중이던 한 중국인 관광객의 부주의한 실수로 요트와 직접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기태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바다 수영 때문에 저체온증까지 겹치게 되어 제대로 된 치료가 먹혀들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기태는 그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달려오신 동여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는 대체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냐며 저에게 절규하는 듯한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 후 동여 아줌마는 요트를 운전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과 법적 싸움으로 가기도 했지만 요트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서 요트 제조사와의 법적 소송 과정 또한 너무나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동여 아줌마는 어느샌가부터 마을을 떠나시고는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제일 친한 친구이기에 저는 종종 기태와 동여 아주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미 동여 아줌마와 아저씨는 그 마을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이후 저는 약 3년 동안 수영은 쳐다보지도 않고 기태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에는 나의 문제도 있다는 죄책감에 방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한 저희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저를 매우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지만 도저히 방 밖을 나서지 않는 저희 모습에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한국인 친구 기태가 보낸 문자였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약 3년 뒤 빙판 수영대회의 전 종목에서 우승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농담 섞인 글이 적힌 3년 전 저와 기태가 직접 썼던 예약 발송 문자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기태를 위해서라도 친구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약 1년 동안 철인 수영대회 중 최고 입상 종목인 빙판 수영만을 훈련하기 시작했고 무언가에 미친 사람처럼 오로지 기태의 꿈을 대신 이뤄야겠다는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은 다시 흘러 저는 결국 3년 전 기태와 함께 목표했던 빙판 수영대회의 결승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선전과 승강전을 거쳐 소수의 인원들만이 장시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빙판 장애물 수영의 결승선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칠 듯한 긴장감이 느껴지더군요.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대회의 마지막 코스인 빙판 장애물 코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얼음 장애물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종목이었지만 저는 그저 무조건 1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식적인 코스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깨지지 않은 빙판 아래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지름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렇게 숨을 참으며 빙판 아래를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나는 기분이 느껴졌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마시게 된 물은 제가 배워왔던 해녀 수영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머리 위에 두꺼운 빙판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지만 그저 몇몇 사람들만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질 뿐 빙판 건너편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신을 잃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뒤에서 안고는 빙판길의 정식 코스로 수영해서 나아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곧이어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기태의 어머니 동여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제정신이냐면서 1분만 늦었더라도 저체온증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저의 손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주머니께서도 세상을 떠나버린 기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년의 나이에도 빙판 수영 대회에 참가했던 것이었고 3등으로 달려오시던 중 1등인 제가 코스를 이탈한 것을 보시고 급하게 따라오신 것이었죠. 아주머니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따라오게 되었다면서 그게 아니었다면 두꺼운 빙판을 깨지 못한 제가 위험해졌을 것이라며 저를 향해 거친 한국식 억양의 분풀이를 내뱉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와중에도 왠지 모를 행복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 친구 기태가 저를 살려준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지면서도 기태의 어머니였던 동여 아줌마와도 다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안도의 웃음이었죠. 동여 아줌마는 그러한 황당한 웃음을 짓는 저를 보시더니 너까지 빨리 가버리면 기태가 하늘에서 잘도 좋아하겠다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짧은 단어의 한국어 문장으로 저희 긴장을 풀어주셨고 곧이어 저와 아주머니는 함께 손을 잡고 기태의 이름을 부르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쉽게도 대회의 1등은 이름도 모르는 한 미국인이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날 저와 동여 아줌마는 더욱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기태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주머니에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드리기 시작했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기태의 어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태의 어머니 동여 아주머니 또한 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와 기태의 어머니 동여 아줌마는 그 옛날 저희와 같은 빙판 수영대회의 부상자들이 나오지 않게 교육을 하는 전문 교육 강사로 내셔널 하버 지역에서 수영 강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특히 저와 아주머니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항상 자신에게 겸손한 수영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동여 아줌마는 무서운 강사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아주머니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의 한쪽 벽면에는 기태가 제주도에서 수영을 하던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러한 기태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입은 수영복은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한 질문에 여전히 조용한 웃음만을 지어 보이고 있죠. 약 4년 전 빙판에 갇혀있던 저를
동여 아주머니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아주머니와 기태에 감사하며 겸손하고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